천년의 독서 전병국. 행동을 보고 동기를 살피고 편안히 여기는 것을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감추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감추겠는가? 공자. 낯선 세계의 언어를 알면 사람이 보인다. 겉으로 들리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보인다. 1653년 제주도에 난파된 하멜 일행에게 제주 목사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관청 앞마당에서 수천의 병졸들에게 둘러싸여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세상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했다. 손짓 발짓으로 제주 목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삼엄한 감시 속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통역관이 오자 상황이 달라졌다. 통역관은 놀랍게도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었다. 이름은 얀스 벨테브레로 30년 전에 조선에 난파되었다가 아예 귀화한 사람이었다. 박연이라는 조선 이름까지 가지고 관리로 살고 있었다. 통역관과 하멜 일행은 낯선 이국 땅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한참을 울었다.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먼저 제주 목사가 다르게 보였다. 그의 이름은 이원진이었다. 이해심 많고 선한 사람이었다. 자신들을 일본에 보내주기 위해서 왕에게 서신을 보내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같은 풍경에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삼중독서의 두 번째 단계는 논리독서다. 인문교육에서 논리 단계는 따져보는 단계다. 문법 단계에서 들었던 기본 틀과 원칙을 기준으로 왜를 묻는다.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질문하며 알아간다. 보이는 사물 뒤에 있는 원리를 살피고 이야기 뒤에 있는 주장과 의도를 끄집어낸다. 이야기 퍼즐을 재구성한다. 주장이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파헤친다. 맞는 말인지 분석한다. 명쾌함에서 기쁨을 느낀다. 어학 공부에서 주로 읽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정약용은 경전을 통해 법칙과 원리를 공부한 후에 역사책을 보라고 했다. 단순히 역사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역사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살펴보고 잘 다스렸던 이유와 혼란스러웠던 이유를 파헤치는 공부를 하라고 권했다. 불변의 원리와 현실 상황을 비교하며 따져보라는 것이다. 논리 단계의 공부다. 논리 단계는 문법 단계와 달리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하나씩 차례로 진행한다. 첫째, 색인된 어휘를 풀이한다. 둘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한다. 셋째, 남아있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책의 핵심 주장을 정리한다. 문법 독서가 신세계 도착과 적응이었다면 논리 독서는 신세계 사람과의 대화다. 주장을 듣고 질문하면서 서로 깊이 알아간다. 책이 스스로 뜻을 말하게 한다. 키워드의 뜻을 푸는 최고의 방법은 책 자체에서 찾는 것이다.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그 단어가 책 속의 키워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새로운 세계의 언어가 된다. 저자가 정의하고 사용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나중에 비판하고 반박할 때도 그 키워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정약용은 경전의 뜻을 해석할 때 다른 사람이나 해설서에 의존하지 않고 경전 자체로 알아내고 증명하는 이경증경을 주장했다. 그 책 자체나 그 책과 같은 권위를 가진 책으로 뜻을 풀어야 제대로 뜻을 확정하고 증명하고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머리같이 달라붙은 온갖 편견과 잡설을 떼어내고 본래로 다가서는 최고의 방법이다. 사실 논어 같은 어록 중심의 책은 이런 방식이 아니면 제대로 읽기조차 어렵다. 논어를 쓴 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논어가 말하는 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의 답은 다른 책을 뒤적이지 말고 논어를 색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공자를 색인해서 정리하면 그의 생애를 재구성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자는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며 잡기를 배웠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부자는 추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님을 깨닫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기로 했다. 그는 옛것을 좋아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선현들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배울 열의만 있다면 돈이 없어도 제자로 거두어 마음을 다해 가르쳤다. 참된 길이 행해지는 나라를 꿈꾸며 헌신했으나 권력자들은 계략을 꾸며 그를 쫓아냈다. 그는 고국을 떠나 바다 위의 뗏목처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 세상이 혼탁해도 도망치기보다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참된 길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전했다. 그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훗날 고국의 젊은이들을 걱정하며 귀국해서 그들을 가르쳤다. 공자의 인생을 요약하면 이렇다. 그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전문가가 되어 자립했으며 40살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다. 50살에 겸손히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60살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70살에 마음대로 살아도 법도를 넘지 않게 되었다. 공자에게 부와 권력은 없었으나 하늘은 그를 목탁으로 삼아 세상을 일깨웠다. 어휘풀이는 이렇게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정리한다. 색인 탐구를 하면 고정된 뜻을 넘어 살아있는 의미를 만날 수 있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정약용의 말대로 단어를 알아야 본문이 열린다. 단어가 독서의 열쇠다. 논리 단계의 핵심은 저자의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 이야기 전체를 논리적으로 다시 읽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색인된 어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어휘 분석 자체가 저자의 논리를 1차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진행 방식은 간단하다. 각 어휘의 색인을 따라 철저하게 읽는다. 색인된 본문 페이지들을 오가면서 뜻과 쓰임새를 정리하고 재구성해서 어휘별로 나만의 사전을 만든다. 사전적 정의가 필요한 말은 보다 철저하게 분석한다. 물렁하던 지식들이 단단해지는 기쁨을 배우는 시간이다. 문학작품을 읽고 있다면 키워드 분석은 인물과 사건 분석이 중심이다. 인물의 성격과 변화, 사건의 진행과 의미 등을 분석한다. 역사나 전기에서도 인물과 사건이 두드러진다. 어휘 사전 속에 인물 사전, 사건 사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윤동주 평전이라면 송몽규, 정병욱, 강초중, 정지용 등이 키워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지용은 문학청년 윤동주의 우상이었고 그의 우리말 쓰기에 영향을 주었고 그의 시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일반적인 의미의 시인 정지용을 넘어서 윤동주에게 많은 영향을 준 핵심 인물이 된다. 키워드와 나의 관심 주제는 이렇게 사전을 만들듯이 정리한다. 질문과 걸림돌에 모아놓은 것은 각 상황에 맞게 풀이한다. 어떤 식이든 질문에 답을 주면 된다. 책 자체로 해결이 안 되면 사전을 활용한다. 간단한 조사를 더하면 이야기가 더 생생해진다. 하지만 외부 자료에 오래 매달려 연구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다. 몰입의 맥이 끊어진다. 깊은 연구를 하고 싶으면 지금의 독서를 마무리한 후에 별도로 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필요하면 저자와 그의 시대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조사할 수 있다. 책의 언어와 주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마르틴 루터가 경험을 담아 충고한다. 여러분이 아직 젖먹는 어린아이 단계라면 독한 술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든 가르침에는 적절한 분량과 시기와 때가 있는 법이다. 모든 가르침에는 때가 있다. 경험이 대답하고 시련이 어루만지고 성장이 눈을 뜨게 해줘야 풀리는 걸림돌이 있다. 디딤돌이 되려고 우리를 찾아온 걸림돌이다. 겸손하게 기다리면 된다. 때로는 해결이 공부가 아니라 기다림이 공부다.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에른스트 곰브리치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그는 최고의 전문가이면서도 강단에서 젠체하지 않고 기꺼이 독자들의 식탁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려준다. 거기에는 능력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다. 그는 이 일을 멋지게 해낸다. 곰브리치 세계사에서도 또한 그 두꺼운 서양 미술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서양 미술사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경험을 통해서 나는 전문 용어나 얄팍한 감상의 나열이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평생을 통해서 미술책은 모두 그럴 것이라고 배관시하게 만드는 악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평범하고 비전문적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평이한 말을 사용하려고 성심껏 노력했다. 전문 용어를 가능한 한 적게 쓰려는 의도를 내가 독자들을 무시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독자들을 일깨워주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학술적인 용어를 남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구름 위에서 우리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닐지. 이 모든 것이 저자인 나로서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독자들은 다소 편안하게 이 책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것은 간사한 일이다. 쉬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은 정직한 일이다.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여러 사람의 인생에 빛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능력이다. 서양 미술사에 대한 수많은 찬사 중에서 청소년 시절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예술가들의 고백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시도와 능력이 곰브리치 세계사에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세계사의 문을 열면서 선사시대와 태고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아주 먼 옛날, 다시 말해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을 지나 호랑이조차 없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때의 막막함과 어려움을 바닥 없는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한 우물을 내려다보려니 아찔함에 두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 우물 속에 불 붙인 종이를 떨어뜨려 보자. 불붙은 종이는 주변의 우물벽을 비추면서 천천히 아래로 떨어진다. 불빛은 점점 작아져 칠흑 같은 밤에 작은 별처럼 보이더니 끝내는 모습을 감춰버린다. 그는 책 곳곳에서 적절한 비유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이야기에 몰두하게 한다.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3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둘째, 아이가 이해하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특히 완전한 이해가 없으면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를 서두르지 말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리고 가상이든 실제든 다시 어린아이 앞에 서기 바란다. 책 내용도 모르면서 말만 요란한 멍청한 비판과 토론을 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논리 단계도 문법 단계와 마찬가지로 정리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좋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독서 모임도 좋다. 네, 지금까지 국리에서 출간된 전병국님의 천년의 독서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렸습니다.